자, 이번 시간에 이제 조절학파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절학파가 이제 출현한 그런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조절학파가 출현하는 시기는, 초기에 이제 프랑스 지식인, 집단으로부터 이제 유래가 돼서 초기에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의 그 경제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조에 의해서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려는 그런 특성이 바로 이 조절학파가 출현하는 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조절학파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조절학파가 이제 출현하는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학파의 출현. 자, 조절학파는 이제 태동이 초기에 이제 프랑스의 어떤 그 부르주아, 지식인 집단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를 해서 사회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그런 측면을 바라보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총체적인 어떤 관점을 추구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조절학파가 이제 태동하게 된 것인데, 이 조절학파는요, 과연 이러한 자본주의가 연속성을 가지고 또 무엇을 자본주의가 축적은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보장되느냐. 바로 이제 조절학파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조절학파인 경우에는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요소도 자본주의도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근로자들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용주로 하여금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또 기업 간에 있어서의 그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항구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겠습니까? 자, 이런 변화하는 과정들 속에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어떤 규제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도 밝혀낸 사람들이 바로 조절학파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절학파는 자 어떠한 활동을 하였느냐? 자, 이 사람들은 대체로 활동을 이런 그 활동들을 했습니다. 자, 지배하고 있는 축적 체제를 이제 검토를 했죠. 지배적인 어떤 축적 체제를 검토하였고요. 또 지배적인 어떤 생산의 조직화, 조직화한다라든지 또는 소득의 분배 방식, 그 다음에 경제,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 방식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로 규명해내는데 활동을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이제 조절 양식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이제 등장하죠. 조절 양식이다. 자, 조절 양식. 자, 조절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축적 과정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자, 통일성을 보장하는, 자, 어떤 규범, 또 습관, 그 다음에 규칙, 조절망, 자, 이러한 부분을 조절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정의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통일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규범, 습관, 규칙, 마지막 어떤 거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망, 자, 그런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조절 양식이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시기가 포도주의의 이제 축적 체제라고 하죠. 포도주의. 자, 시기는요, 1945년에서 1973년도입니다. 1945년도에서
73년의 시기였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포드주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포드주의와 이제 연관이 돼서는 자, 케인즈주의라고도 합니다.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죠. 케인즈주의와 이제 연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드주의와 케인즈주의의 케인즈주의죠.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느냐? 대량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바로 포드주의와 케인즈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복지 조치라고 하는 부분도 보면 사회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유지를 해서 어떤 복지라는 정부에서 어떤 복지 조치라고 하는 부분도 사회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바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포드는 자, 대중소비가 가능한 가격으로 상품을 생산하게 된다. 상품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품의 생산이라고 하는 측면이 생산기술의 선구자로서의 역할과 또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상품을 생산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생산 기술도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또 임금도 많이 높게 받게 되는 자,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제 케인즈도 경제학자입니다만은 바로 이 케인즈도 케인즈주의죠. 자,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도 경제학자이었지만은 포드와 이제 어떤 그런 연관선상에서 국가의 어떤 개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학자인 이 케인즈와 연관이 돼서 포드주의, 케인즈주의라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포드주의와 케인즈주의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자, 상품을 이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자, 상품을 대량 생산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기술이라는 부분이죠. 공학 또는 뭐 전자제품,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조립 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대표적인 상품들은 보면은 이제 뭐 가전제품들이겠죠. 자, 냉장고라든지 또 청소기, TV 또는 의류,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많은 근로자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자, 고용구조에서의 지배적인 집단은 바로 산업 노동자들이죠. 산업 노동자들이 바로 지배적인 직업의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산업 노동자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블루 칼라죠. 칼라를 대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또 지역적이고 계급적인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대중소비가 이제 서서히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대중소비가 일반화하게 된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자, 대량으로 이제 그 제조라인이나 생산 라인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니까, 그러한 상품들을, 자, 누가 소비를 하겠습니까? 노동자들이 당연히 소비를 하겠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소비를 하게 되니까, 점차 이제 이러한 소비가 일반화되기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와 생산 간의 일정한 어떤 균형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경제라고 하는 부분도 보면은 무조건 생산하면 되겠습니까? 자, 소비를 해야죠. 지출이라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 국민의 국가가 이제는 서서히 이제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자, 이런 영토내에서 소수의 독점에 의해서도 지배가 되기 시작한다. 소수 독점이란 그런 부분도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부분도 계획에 의한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이제 서서히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은 이제 포도주의와 케인즈주의 시대와 관련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자, 여러모로 좀 벗어나고자 하는 탈포도주의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탈포도주의. 자, 탈포도주의는 우선은 이제 이 탈포도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포도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주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자, 무엇이었을까요? 포도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초국적 기업이 이제 나타나게 됐죠. 초국적 기업들. 기업이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더 이상 어떤 그 개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가 어떻습니까? 초국적 기업이 나타나게 되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런 이제 초국적 기업들하고, 자, 투자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자신이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회수를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국가에 관한 서로 관련성들이 점차 감소하게 되더라.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그 다음에 이런 초국적 기업들도 보면은 경쟁이 점차 심화가 된다는 얘기죠. 서서히. 경쟁이 이제 심화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심화되기 시작한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었죠. 그래서 1970년대에는 또 어떤 불황이라는 그런 시기도 맞이하게 되는, 자, 그런 측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업 조직들도요, 서서히 이제 변화를 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기업 조직도 이제 서서히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측면으로요? 자, 기업 조직 철저하게 구조 조정이라는 과정 등을 통해서, 자, 노조의 그런 부분들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자,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부분이 없는 가운데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제시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탈포도주의의 특징은 도대체 뭐냐? 탈포도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특징은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은요. 먼저, 자, 새로운 기술을 이제 응용하게 되다 보니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이 점차 수직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이. 해체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양한 요구들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그런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주 전략을 통해서, 자, 구조 조정을 통해서 외부에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과 관련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중앙 조직에서는 적은 인력만 필요하고 과잉에 대한 처리가 점차 용이하게 되는, 자, 그런 측면을 보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인 경우에 하부 구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정부의 이제 하부 구조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이런 하부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한번 보죠. 세계화된 생산. 생산하고, 그 다음에 판매 전략을 조정한다. 조정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하부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세계화된 생산과 그것에 따라서 어떤 판매 전략을 조정하는 데는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분업이라는 측면이 세계화된 어떤 생산, 분배, 또 판매를 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세계적인 기업 전략도 정보의 통신망이라고 하는 그런 기반 토대로 해서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세계 금융과의 그런 거래가 있어야 되겠죠. 세계에 대한 세계 금융 거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정보의 서비스. 자, 이런 부분도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상품과 생산 과정의 개선. 상품과 그 다음에 생산 과정의 개선. 자, 이런 측면들도 굉장히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 감시를 하고 제어의 기능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자, 품질을 개선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에서 탈포드주의죠. 대량 생산에서 자, 이제는 소비지향적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소비지향적 체제로. 자, 포드주의 케인즈주의 시대에서는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체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소비를 지향하는 그런 체제로 변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개인이 자, 소비를 지향하는 그런 개인들이 많이 출현하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요? 자, 정보가 생활 속에서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죠. 큰 역할을 담당한다. 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의 발달도 촉진하게 되는 것이죠. 정보의 발달도 점차 촉진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요. 자, 소비를 지향하고자 하는 개인이 출현이 되다 보니까 자, 그런 거 관련해서 정보의 발달도 점차 발달하게 되는 자,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번은 초국적 기업의 세계화라는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용어를 이제 초국적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도 잘 이해가 되시겠는데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면 잘 아마 아시겠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자, 뭐 국내에서 최초다, 최고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용어로 이제 초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만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다국적 기업 내지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르실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세계화죠. 세계화. 글로벌화라는 얘기입니다. 글로벌화. 그래서 이제 사회경제 생활이라는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넓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어떤 시장, 마켓이죠. 그 다음에 화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업 조직. 자, 이런 부분들도 점차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 자, 이러한 세계화라는 부분도 선도한 사용된 자본주의는 세계화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성공적임을 증명한 것이 성공적인 것이.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성공적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례는 바로 뭐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보육이라든지 개인의 위생 또는 식료품 보급, 자, 그런 일상적인 부분들까지도 서서히 이제 침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일례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보행기 같은 경우에도 아동들, 어린 아이들 타는 그런 부분도 이제 국내가 아니죠. 외국 기업에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가로 국내에 이제 수입이 돼서 지금은 많이 이제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도 보면 누구겠습니까? 이런 초국적 기업들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세계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요. 자, 어떤 나라인 경우는 커피나 아니면 술을 또 수입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인 경우에는 텔레비전인데 의류도 수입을 한다든지, 자, 이런 어떤 상호 연결들을 통해서 이제는 글로벌화, 이런 어떤 세계화라는 것이 하나의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화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시장이 먼저 세계화됩니다. 시장의 세계화다. 자, 시장의 세계화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대한 자원을 가진 기업의 영역으로 점차 그것이 영역이 점차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까 넓어진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활동의 영역들을 자, 세계적으로 넓힐 수 있는 자원을 가진 거대한 기업들이 점차 과거보다는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생산이 이제 세계화입니다. 생산의 세계화다. 자, 이 생산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초국적 기업이 있어요. 어느 기업을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본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뉴욕에 있다라고 한다면, 설계시설은 뭐 버지니아에 있고, 그 다음에 제조공장은 극동에다 둡니다. 그리고 판촉 활동은 PR은 어디서 할까요? 자, 런던에서 합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예를 들자면 초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지만은 하나의 것이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문제들도 시장의 어떤 전략들, 그 다음에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제조나 생산 시설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자, 금융의 이제 세계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금융의 세계화다. 자, 여기서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은행이라든지 또 보험회사들도 있죠. 인슈어런스죠. 관련해서 정보 서비스가 점차로 세계적으로 확산하게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주식, 금융이니까요.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또는 통화, 자, 이런 부분들도 구비할 수 있는 설비도, 자,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도 참 중요한 부분이죠.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세계화됩니다. 커뮤니케이션도. 점차 세계화를 갖추게 된다. 자,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자, 초국적 기업이니까요. 바로 어떤 그 상품, 또 기업, 그 다음에 미디어 산업을 통해서 그 기업의 이미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차 극대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브랜드와 이제 기업의 브랜드와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브랜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정보 처리에 대한 방식. 그 다음에 어떤 그 정보의 흐름과 관련해서 자, 정보의 하부 구조도 이제 요소를 좀 정보의 하부 구조를 이제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자, 은행이라든지 금융, 보험, 광고, 기타 그런 어떤 세계적인 확산과 팽창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화에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세계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 이렇게 5가지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평 조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그런 수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수평과 관련된, 수평 조직과 관련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여기서 이제 학자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로버트 라이히라고 하는, 라이히라는 학자가, 자, 국가의 노동, 자, 이 저서입니다. 국가의 노동, 그리고 21세기 자본주의를 위한 대비. 자, 이 저서에서 로버트 라이히는요, 수평 조직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분배하는데 정보의 기술보다 누구의? 사람들의 능력에 비중을 두게 됩니다. 사람들의 능력.
그래, 물론 정보도 중요하지만 처리하고 생산하고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사람들의 능력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비중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자본과 생산의 유동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는 국가 경제라고 하는 부분도 이러한 사고도 무의미하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자,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다양하고 분산된 이해 당사자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죠. 그래서, 자, 기업들 사이의 관계, 기업들의 어떤 내부의 관계, 기업들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어떤, 갖추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기업 상호 간에, 또는 뭐 내부 간에, 그리고, 여러 기업에 걸친 어떤 그 관계, 그런 부분으로 경제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로버트 라이히는 자, 수평 조직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신의 저서에서 이제는 수직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서서히 해체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도 이제는 수직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해체가 된다.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해체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관리자 차원에서도 이제 이런 그 계층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맞이하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에서 고부가가치의 어떤 그런 생산을 맞이하게 되고요. 어떤 차별화, 혁신,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자, 그런 부분도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로버트 라이히는 자신의 저서인 국가의 노동, 21세기 자본주의에 이러한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역설을 했다라는 점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상징적 분석가가 이제 등장하죠. 상징적 분석가다. 용어가 좀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상징적 분석가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상징적 분석가는 이런 의미로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관리적 사고. 관리적인 사고에 끊임없이 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관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끊임없이 관여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 사람들은요, 21세기에 있어서 성공을 위해서 21세기 시대에 있어서 지적인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지적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 지적인 어떤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죠. 식별도 하죠. 인식뿐만이 아니라 해결책과 대안도 제시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사고도 하고 실험도 하고 협업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라든지 대체로 예를 들자면 뭐 법률, 그 다음에 공학, 그리고 컴퓨터, 회계, 기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징적 분석가는요. 그 다음에 그러한 문제를 식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략을 구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식별하고 전략을 구상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이제 상징적인 분석가다라고 그렇게 어떤 정의를 좀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영역에 이제 전문성을 가지면서 고도로 이제 숙련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랜시스 이제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죠. 프랜시스 후쿠야마입니다. 후쿠야마. 자, 이 사람은요,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은, 자, 수평 조직이 근로자들에게 힘을 부여해서 자율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다. 수평적 조직이. 결국, 만족감을 준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고숙련, 자, 숙련이 된 이런 자유계약직의 이제 종사자들이 어떤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이제 결합이 되겠죠? 자, 그러게 되면, 자, 충성심이라고 하는 부분도 작동이 되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직업적인 연대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윤리적, 직업적인 연대가 중요하다. 유대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유대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톰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학자는 수평 조직의 이제 출현이라는 부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독립성도 주고 또 유사한 사람들로 하여금 헌신을 촉진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을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평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의미들, 자, 누가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만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유연의 전문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연의 전문화다.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를 보시면은 어떤 유연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되는데, 유연에 대한 전문화 과정이니까요.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이제, 주요한 이제 요점은 뭐냐? 유연의 전문화와 관련해서 요점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서서히 이제 발전이 됨에 따라서 발전이 됨으로 인해서 노동의 점진적인 탈숙련화를 초래하면서 유연한 전문가, 유연한 전문화가 바로 노동자들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연의 전문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유연 전문화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요지입니다. 요점이죠, 요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바로 정보도 이러한 유연 전문화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보라고 하는 부분도 유연 전문화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자신의 기술을 점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동자들 스스로가 바로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게 되는 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런 유연성의 축적 체제. 자, 유연의 전문화니까요. 유연성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특징은 자, 노동자의 유연성으로 인해서 자, 유연성으로 탈포드주의의 노동자들이 자, 엄격한 업무 지침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그런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탈포드주의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업무 지침 자체가 엄격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중의 어떤 숙련이 표준이 돼서 평생 훈련입니다. 평생 내가 받고 갈고 닦는 이런 이미지가 이제 제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새로운 시대에는요, 경직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계속 연속적인 그런 선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유연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측면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자, 노동이, 그 다음에 임금, 그리고 또 시간, 유연성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존해야 되니까 노동이라는 측면, 임금이라는 측면,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과도 상호 연계가 돼서 공존해야 된다라고 저는 자,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이 이제 유연성의 과정을 통해서 보다 이제 융통성이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생산이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비용을 이제 절감하는 것이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생산이 이제 점차 확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도 유연성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소비의 유연성. 그래서 소비의 유연성을 통해서 포도주의 시대보다는 좀 더 다양성을 가진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결론을 한번 좀 내려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탈포도주의와 자,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가 포도주의, 케인주의 시대를 거쳐서 탈포도주의, 그리고 이제 그 유연의 전문화 과정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었죠. 자, 그 가운데 이제 수평조직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았고요. 자, 탈포도주의와 그런 유연성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은, 자, 이 탈포도주의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하나의 유연성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죠.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자,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뭐다? 탈포도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 한 작업장에는요, 이제는 몇백 명만이 고용이 돼서 고도의 설비를 갖춘 공장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는요, 일정한 시간 동안만 계약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의 노동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등장하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서부터 이제 제조업에 있는 기업들은 점진적으로 쇠퇴를 맞이하게 되면서 유연한 노동력에 의해서 자, 여성들이 이제 서서히 증가 추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성들이 서서 증가되면서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또 사회적인 진출이 증가하게 되는 자,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